반항하나요? 반항하는 게 되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 억누르는 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걸 써볼게요. 문화 통치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1919년에 우리 민족에게 거국적인 독립만세운동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3.1운동을 진압하면서 일본이 스스로 무단 통치 한계가 있다. 아, 요거 방법 좀 바꿔야 되겠는데 라고 인식한 것도 하나의 배경이거니와 또 하나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특히 이제 힘 있는 나라들이 서구 열강들이 일본을 비판한 거야. 뭘 비판했냐면 야 니네가 3.1운동 그거를 좀 힘없는 나라 애들이 이렇게 만세운동 좀 했다고 그걸 그렇게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거 좀 너무했다. 국제 여론이 약간 일본에게 비판적인 쪽으로 돌아서게 되죠. 국제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니까 또 눈치도 보이잖아.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좋게 바꾼 게 아니라요.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교활한 방법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쟤를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1910년대 무단 통치는 쟤를 직접 때리는 방식이라면 때리는 게 아니라 다른 애를 꼬드겨서 걔가 쟤를 미워하게 해가지고 내가 아닌 쟤가 걔를 괴롭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 민족 사이에 친일 여론을 조성합니다. 우리 민족 안에서도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이 한 2천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사람들이 좀 생각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일본에게 약간 협조적일 것 같은 세력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다스려주는 걸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소문을 막 퍼뜨리는 거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도록 이런 여론을 조성하고 거기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친일을 하는 즉 일본에게 협조적인 단체를 적극적으로 조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단체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 단체가 더욱더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까지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친일파를 양성하겠다라는 거지. 조선인들 사이에 친일, 일본에게 협조적인 세력이 많아지도록 육성, 양성을 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 민족 안에서는 반일 감정이 굉장히 큰 일본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을 것이고 또 일본에게 협조적인 세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민족 안에서 뭐가 되는 거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즉 일본의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 민족 안에 서로를 미워하게 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그리고 분열을 시켜서 그럼 우리 민족이 분열되면은 아무래도 독립운동의 힘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화되겠죠.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약화시키는 게 1920년대 일본의 문화 통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야.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1920년대 문화 통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실제 목적은 우리 민족을 뭐 하는 거? 분열시키는 데 있었다. 그래서 민족 분열 통치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이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목적 알겠지? 훨씬 교활하고 간사해진 통치 방법.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 통치.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본이 우리 민족을 다스린다고 홍보를 했느냐? 자, 먼저 4개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이건 일본의 홍보 내용이에요. 우린 앞으로 너희들을 이렇게 다스릴 거야. 우리는 너희 민족을 굉장히 존중해. 너희들을 괴롭힐 생각이 없어. 그래서 이름도 문화통치야. 문화통치라는 말은 들어보면 되게 좋은 통치인 것 같잖아. 나쁜 느낌이 아니잖아요. 문화통치를 주장하면서 일본은 이러한 홍보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910년대 헌병경찰제도 폐지하겠다. 니네 헌병경찰 무서웠지? 되게 강압적이었지? 이 헌병경찰이 1910년대는 다니면서 즉결 처분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서 사람 잡아서 그 자리에서 태형을 가하고 때리고 막 그런 형벌까지 가했었잖아. 이거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대. 그러면서 헌병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1920년대 보통경찰제를 실시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아는 정도의 경찰로 다 바꿔버리죠. 복장도 그렇고 길에서 사람 잡아서 때리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바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910년대 조선 총독부의 대빵이었던 조선 총독은 일본 육군대장, 해군대장 중 한 명을 임명했어. 군인 출신을 임명했다는 거야. 그 자체도 굉장히 강압적이죠. 이제 군인 출신으로만 임명하지 않을게.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 문관 출신도 조선 총독의 문관을 임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체제를 바꾸겠다. 문관이 임명될 수도 있어. 문관이 임명되면 훨씬 너희들 부드럽게 다스려줄 거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일부 허용을 해줄게.
1910년대에는 완전 올 금지였단 말이야. 아무런 자유도 허용되지 않았고 그래서 1910년대에는 우리 민족 신문도 하나도 없었어요. 싹 다 없어졌었죠. 근데 일본이 일부 자유를 허용해 줄게 하면서 실제로 1920년대 드디어 다시 우리 민족의 신문이 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간행된 신문이 무엇이었느냐? 조선일보 그리고 동아일보가 드디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육기회도 확대시켜주겠다고 선전을 합니다. 1910년대에는 우리 민족은 고차원적인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고는 고작 일본어 중심의 교육,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부려먹기 쉬울 정도의 초보적인 실무 교육 정도만 시켰다면 이제는 너희들 교육받게 해줄게. 고차원적인 고등교육도 받을 수 있어 라고 선전을 해. 실제로 그래가지고 학교 수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학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다른 걸 보지 말고 여기까지만 봐봐. 이걸 그대로 읽어보면 자, 총독은 문관이 임명되고 신문도 만들게 해주고 학교도 다니게 해준다고 하면서 학교 수도 늘어나고 경찰도 보통 경찰로 바뀌었어. 정말 문화 통치 같죠? 진짜 이거 괜찮은 것 같잖아. 아, 일본 얘네들이 뭔가 한 대 맞았나? 왜 이렇게 갑자기 좋아졌지? 하지만 실제로는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 1번, 2번, 3번, 4번의 실상을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모습은 어땠느냐? 첫 번째, 보통 경찰 제도로 바뀐 건 맞아요. 그럼 우리에게 나아진 것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경찰력은 훨씬 더 강화된다. 무슨 말이냐면 3단계 자료에서 확인을 시켜 드리겠지만 경찰 숫자는 3배, 경찰서의 숫자는 대략 4배가 증가를 해요. 더 우리를 옥죄고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더 철저하게 감시하고 했던 게 바로 보통경찰제의 실제 모습이었어. 실상. 다음 두 번째, 조선 총독의 문관을 임명을 하겠노라라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더니 실제로는 조선 총독에 단 한 번도 문관이 임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홍보만 그럴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주겠다. 니네도 이제 정치활동할 수 있고 니네도 신문으로 니네 의견을 밝힐 수 있어라고 했지만 자, 그래서 실제로 신문이 간행이 됐지만 얘네들이 뭘 하게 되느냐? 언론 사전 검열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문이 사람들한테 나오기 이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기사를 싹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검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게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내용이 있거나 일본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으면 이거 빼, 이거 수정해 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하고 싶은 표현 못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신문사에서 그걸 거부한다, 하지 말라고 한 기사를 실었다, 그러면 일단 경고를 줍니다. 정간을 시켜버려. 정간이라는 건 간행을 일정 기간 동안 중지, 3일 정간. 그럼 3일 동안 신문이 못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간을 몇 번 당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고를 무시했다 이거죠. 해서 폐간을 아예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신문이 간행돼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못한다? 못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집회 결사의 자유, 정치활동을 허용을 한다고 했잖아. 허용한 거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억누르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하나 제정하는데 그 법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하여 치안유지법입니다. 치안이라고 하는 건 질서, 안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법을 일본이 1925년에 만들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1920년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상황이 무엇이냐?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사회주의 사상. 지금은 우리가 사회주의 이꼴 공산주의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던 사회주의는 나쁜 사회주의 아니었어요. 이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주로 우리 민족 중에서도 좀 힘없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 노동자라든지 농민,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살려주기 위한 사회운동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무슨 판단을 하느냐, 저 사회주의 새끼들 저것들 자꾸 사람들 모아가지고 독립운동하는데 저걸 좀 억눌러줘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질서를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사회주의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게 된 거지. 치안유지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독립운동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활한 정책을 펼쳤고, 다음 마지막,
교육 기회를 확대한다고 선전해서 학교 수는 실제로 늘어났는데 우리 민족이 받은 실제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학교에 들어가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이들은 우리 민족 중에서도 친일파의 일부 자제들, 이런 사람들이었고, 대다수의 우리 민족은 학교도 많아졌는데 왜 학교를 못 가느냐? 입학 허가서를 내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입학을 안 시켜줘요. 그 다음에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학교가 많아도 이거는 그냥 그림의 떡인 거야. 실질적인 교육 혜택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얼마나 교활했는지 지금 요 판서에서 느껴지시죠? 요게 20년대